자, 금융상식 OX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1장의 첫 번째 OX를 풀었고요. 1장 양이 좀 있어서 이제 두 번째 OX로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보죠. 수출이 늘어나거나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게 상승하면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제 책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일단 이제 외환의 공급 있고 우항에 외환의 수요가 있죠. 이때 외환을 그냥 달러로 보시면 돼요. 달러. 그래서 둘이 만날 때 환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환율. 그래서 환율은 뭐의 정의가 우리가 원화와 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말하죠. 그래서 1달러 뭐 1,000원이라고 그냥 해봐요. 이때 수출이 늘어나면 어디에 영향 줍니까? 둘 중에 외환 공급에 영향 주죠. 달러의 공급. 여기에 수출 영향 주고요. 외환 수요는 수익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게 상승되면 돈이 국내로 들어와요? 국내에서 돈이 나가요? 우리나라 돈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한국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게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금리 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얘기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 우리나라 투자한 게 우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된다. 그래서 여기 자금의 유입이 공급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유출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금의 유출. 그래서 지금 수출이 증가하거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요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달러 500원 이렇게. 환율 하락. 일단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좀 교환비를 보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적은 원화를 줘도 되므로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고요.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수출이나 자금 유입으로 국내에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상대적 원화 가치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1번은 맞는 지문. 아까 다시 환율 하락하게 된다면 맞는 지문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환율 제도의 종류가 교재에 나와 있고 고정이 있고 변동이 있었죠.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정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원래 정의가 수출하고 수입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금액이 똑같을 때가 균형이에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 중에 요게 괴리가 발생되면 불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아까 환율 변화 기억나시죠? 같았다가 그냥 임의로 같았다가 수출이 늘었다고 해봐요. 그럼 수출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분명히 환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일단 환율이 내려갈 때 효과가 뭐냐? 내려가면 수출이 다시 줄고요. 수입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줄고 요게 올라가니까 다시 수출 수입이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환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효과는 3번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2번은 틀린 지문. 자, 3번에 보시면 환율이 상승할 경우 나오죠. 아까 이거 내려가는 경우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은 반대니까 상승 이해하시면 하락도 이해되실 거예요. 자,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경상수지가 개선된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달러 500원 이었던 환율이 1달러 1,000원으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자, 이게 환율이 상승할 때 효과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수출제의 달러 표시 가격에 영향을 줘요. 달러 표시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1달러의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500원이에요. 1달러에 팔면 500원으로 환전되기 때문에 500원이나 원화 수입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1달러 1,000원 되면 0.5달러에 팔아도 500원의 원화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 표시額을 낮출 수 있어요. 즉 한국 기업이 외국에 팔 때 달러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싸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출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증가. 마찬가지로 수입제의 경우 우리나라 들어온 수입제 같은 경우는 원화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수입제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뭐한다? 상승. 그럼 비싸지죠. 그럼 수입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게 되는데 이제 경상수지는 뭐냐면 여기 되게 많은 항목이 있어요. 근데 경상수지 안에서 수출과 수입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아진다, 개선된다라고 해서 이건 맞는지면 됩니다. 자, 4번 우리나라 주식의 유통시장. 시장은 두 가지가 크게 있었어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유통시장이죠. 유통시장은 장내와 장외로 구분될 수 있고요. 장내 유통시장에는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요 세 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내 유통시장의 제1시장이 유가증권 시장, 2시장이 코스닥 시장, 3시장이 코넥스 시장이 들어가고 장외 유통시장에 KOTC가 들어가는데 원래 이제 제3시장에 위치해 있어요. 그다음 게리지 기출은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KOTC가 아니라 프리보드로 나왔어요. 예전 기출문제 보시면 프리보드 시장. 근데 프리보드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KOTC로. 이게 개편이 되면서 이걸 KOTC로 바꿔서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는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로 하고 KOTC는 장외 유통시장이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가 있죠. 코스피가 뭐예요? 유가증권 시장과 관련이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에서 나오는 지수죠. 근데 200이 200. 200이니까 200개의 기업을 뽑아낸 거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뽑아냈는데 최대 주주 지분, 자기 주식, 정부 지분 등을 포함한 유동 주식만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서 계산했다.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포함을 안 해요. 제외한이에요. 제외한. 그래서 5번은 틀린 지문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깊게 내진 않겠죠. 근데 이제 2024년도에 들어와서는 내년도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자잘하게 낼 가능성이 크죠. 과목을 이제 분리시키기 때문에. 자, 6번 KRX100입니다. 100. 그럼 100개 기업이니까 100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뽑는데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80개 아니라 90개를 뽑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몇 개? 그럼 10개를 뽑겠죠. 역시 틀린 지문 됩니다. 자, 코스닥 스타 지수. 코스닥 안에서 스타, 약간 유명한 기업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된 주식들 중에서 50개의 우량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된 지수다 이렇게 써 있는데 50개 아닙니다. 스타에 들어가는 30개. 이렇게 해서 7번도 틀린 질문 이렇게 되죠. 8번 글로벌 주가 지수, 세계적인 주가 지수예요. 그래서 MSCI 지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쪽이죠. FTSE는 파이낸셜 타임즈 쪽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 쪽이고 여기가 미국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여기 미국 쪽이고 유럽 쪽이다. 여기 이제 양대 지수고 여기에 이제 가입이 돼야, 즉 한국의 주식 시장도 이쪽에 가입이 돼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FTSE 지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개로 구분되거든요. 요 안에. 그래서 FTSE 안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선진국 쪽으로. 그래서 이 시장에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데 MSCI에 선진국시장 아직도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가지수는 두 가지가 있다. 원래 세 가지까지도 얘기하는데
저희 교재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시면 맞는지. 그래 공부할 때는 항상 교재를 기반으로 하시는 거예요. 항상. 교재에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시험 나올 때 교재랑 다른 질문을 낼 수 없죠. 그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제도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자, 9번. 주식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변동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거래량이 변하고 주가가 변하는 건지 아니면 주가가 변하고 거래량이 변하는 건지를 교재에 써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거래량이 변동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변하는 건 일반적이니까 지금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틀린 거예요. 거래량이 먼저 변합니다. 거래량이. 일단 수업 때 얘기했다시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원래 기본 원칙이 수요와 공급의 교차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 발행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은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변동한다는 것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수요량이 늘어난다고 의미하는 거예요. 아파트와 똑같죠. 아파트도 우리나라 딱 몇 대 있다, 몇 채 있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항상 먼저 변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라는 것은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고 공급 일정할 때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먼저 변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변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이 돼요. 자, 미국의 증권 거래소는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다. 틀려요. 교재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은 뉴욕이죠. 뉴욕. 뉴욕 증권 거래소고 여기 알다시피 교재에 있다시피 일단 역사가 오래됐고요. 뉴욕이 일단 미국의 금융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 금융도시도 있죠. 뭐 미국은 뉴욕, 영국은 런던, 중국 쪽 예전에 홍콩, 상하이 쪽 이런 쪽,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더블린 이런 데가 이제 금융도시인데 하여튼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고 제1시장이고 이 시장은 미국 증권 거래소가 이 시장 두 번째, 세 번째 뭐였죠? 나스닥이었죠. 그래서 10번 틀린 질문 됩니다. 자, 11번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경제 전반에 걸쳐서 대표적인 30개 대형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 지수이다. 아까 조심할 게 뉴욕 증권 거래소 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반면 가장 오래된 거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되는데 틀린 게 뭐냐면 대형 기업이긴 한데 서비스 기업들이 아니라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래서 틀린 질문 됩니다. 자, 12번 주식시장이 침체가 되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약세 시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했죠. 곰. 그래서 곰이 앞발을 내리칠 때 이게 내려간다라고 해서 약세장, 하락장이라고 보는 거고 반대는 뭐였어요? 불마켓.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가시게 되면 걔네 증권거래소에 앞에 황소가 있죠. 그래서 풀로 들어 올린다 해서 베어마켓 반대맛이 불마켓 강세장이죠. 12번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13번 기업의 내부 자금은 기업 이익의 내부 유보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 금융회사의 차익금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자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이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내부 자금은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외부 자금은 당연히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가장 대표가 금융회사 차입금이죠. 즉 일종의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간접금융이죠. 요게. 그리고 직접금융도 있었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거. 그래서 요 차입금이 빠져야 돼요. 요게 외부 자금 들어가니까. 자, 반면 기업 이익의 내부 유보 기억나실 거예요. 내부 유보 같은 말이 사내 저축. 회사에 이익이 발생되면 즉 이걸 이윤이라고 하시면 같은 말이고 요 가지고 주주에게 뭐 한다? 배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식 공부할 때 주주는 배당 청구권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배당 후 나머진 돈을 기업은 뭐한다? 내부 유보로 갖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내부 유보 자금 가지고 투자하는 데 돈을 쓰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 수업할 때 뭐를 예드렸죠? 아파트 사신 분들은 관리비에 요 충당금이 들어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보수를 하죠. 뭐 전기가 문제 있으면 보수하고, 그래서 뭐 올라가는 계단 보수도 하고, 근데 언제 보수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충당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요. 관리비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걔네 이제 아파트 입장에서 갖고 있다가 진짜 필요할 때 돈을 쓰는 건데, 필요 없으면 그냥 계속 갖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도 내부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그 13번은 틀린 질문이 된다. 자, 14번. 금융중개기관이 자신에 대해서 발행하는 청구권을 직접증권 또는 본원적 증권이라고 한다. 일단 이건 직접금융이랑 간접금융이랑 구분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 일단 직접금융은 알다시피 자금의 수요자인 대표 기업이 자금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즉 가계를 대상으로 무언가 발행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주식이다, 채권이다. 주식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서 발행한 청구권인데 이거는 직접증권이죠. 이게 직접증권 또는 본원적 증권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접금융 알다시피 간접금융이기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가계가 있으면 이 중간에 은행이 있다 가정했을 때 은행 기업한테 이렇게 대출하는 거고, 가계는 은행으로부터 가계는 은행에게 예금하는 거죠. 그럼 은행은 예금 상품을 만들어서 예금을 유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 가지 예금 상품들이 존재하죠. 그럼 예금 상품을 기반으로 나중에 가게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직접증권 아니라 간접증권이라고 한다. 또는 2차 증권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14번도 틀린 질문 됩니다. 자, 15번.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금융자재 환금성이 높아져요. 환금성 같은 말로 현금화죠. 현금화. 현금화, 또 유동성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화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거에 따른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했는데 낮아집니다. 자, 프리미엄 뭐냐? 이렇게 보시면 유동성이 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현금화가 안 되면 그만큼 높은 금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거래했을 때 이게 현금화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뭔가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좀 붙는다. 이게. 근데 환금성이 높아지니까, 현금화가 쉬우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쉽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건데, 이게 높아진다냐 작아진다라고 하세요. 프리미엄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현금할 수 있고 더 높은 어떤 거래 비용이 발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낮아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은행 있고 부동산 있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현금화가 어렵단 말이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수수료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높단 말이에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이런 거예요. 수수료가 높아진다. 어떨 때? 환금성이 떨어지면.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쉽게 현금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죠. 이런 경우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자율이 그만큼 낮게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금성이 높아지면 유동성 프리미엄이 뭐한다? 낮아진다 하셔야지 높아진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유동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뭔가 프리미엄이 있다.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우리나라 경우에 콜시장, 기업 어음 시장, 영어로 CP였죠. 양도성 예금 증서 CD였죠. 시장 등이 단기에 해당됐죠. 그래서 RP도 있었고 뭐 통화안정증권도 있었고 표지어음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콜시장 뭐였어요, 형이요? 금융기관끼리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인데 거래 물량 대부분 이길물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길 특급 배웠죠. 우편상식. 하루 지나서 거래되기 때문에 주로 금리가 하루짜리 금리, 일일 금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길물이 차지하고 있다. 맞아요. 자, 양도성 예금 증서, 영어로 CD라고 하고 특징 기억나실 거예요.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하려면 무기명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할인 방식으로 발행되죠. 할인 방식. 그래 조심할 게 정기 적금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 예금 증서는 정기 예금에 들어가. 예금 쪽. 그리고 뒤에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예금 상품 나올 때 정기 예금 파트 안에 양도성 예금 증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17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18번. 장기 금융 상품은 만기가 길다까지 맞죠. 금리가 변했을 때 자본 손실은 뭐예요? 가격 변동과 관련된 가격의 변동. 그래서 가격의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맞아요. 왜 그러냐? 이게 단기와 장기가 다른 게 1년짜리라고 1년짜리. 그럼 2023년에서 2024년 딱 1년이잖아요. 그럼 1년에 가치를 추정할 때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할인하는 거 배웠어. 할인하는 거. 즉 1 플러스 뭐 R분의 1승에 이렇게. 근데 만 2년짜리 되면 어떻게 돼? 2023, 2024, 2025. 그죠? 우리 복리, 당리 쪽에 나왔던 그 개념처럼 이게 1 플러스 R의 제곱분해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간 길면 길수록 요게 커지죠. 그럼 이 값이 훨씬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 상품일수록, 즉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변했을 때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단기는 반대겠죠. 단기는 만기가 뭐고 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이 작다는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자본시장은 통화 정책과의 관계가 단기 금융시장에 비교해서 직접적이고 복잡하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간접적이죠. 자, 이유는 뭐다? 한국은행 정책을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국은행 나오면 얘네가 RP 7일물 금리를 조정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준금리예요. 그럼 7일짜리가 매우 만기가 짧죠. 여기를 조정하면 단기 금융시장에 영향 주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금융에 영향을 주면서 최종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럼 이게 지금 뭐다? 통화 정책이 되죠. 그럼 단기는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2번 걸쳐서 가기 때문에 장기 금융은 간접적이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죠? 19번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자, 20번 채무증서 들어가는 거. 기업어음 들어가죠. 양도성 예금증서 들어가요. 채권이 가장 기본 채무증서죠. 근데 통화안정시장 다 채무증서 시장 들어오기 때문에 20번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21번 증권 발행은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보통 발행할 때 스스로 발행하는 거고, 발행할 때 보통 신문에 광고를 내요. 그러면 이걸 좀 원하는 분은 직접 가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통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간접 발행을 주로 하죠. 간접 발행은 인수 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표적 기관이 뭐였다? 증권사가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1번은 맞는 질문 되겠죠.
자, 유통시장과 발행시장과 관계예요. 둘이 영향을 줘요. 자, 채권에서 그런 내용 설명하거든요. 발행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신규 발행할 때 액면가가 결정돼요. 뭐 발행가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10,000원으로 그냥 책정했다 볼게요. 10,000원.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 채권의 가격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이 당시에 채권의 수요하고 채권의 공급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 매우 인기가 많으면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 채권이 별로 인기 없으면 채권을 사람들이 막 팔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변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유통시장 가격이 높으면 되죠. 이것보다 높으면 여기가 즉 20,000원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채권 살 때 발행시장에서도 살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유통시장이 지금 비싸죠. 그럼 사람들은 발행시장에서 사고자 할 거다. 그럼 발행시장에서 처음 발행할 때 10,000원 했다가 그 다음 발행할 때는 가격을 더 높여도 상관없죠. 20,000원보다 싸니까 10,000원에서 15,000원 올려도 일단 팔릴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두 개는 연결돼 있어요. 그 유통시장 가격이 높으면 발행시장 가격도 뭐한다? 높아집니다. 그럼 발행자는 그만큼 이득 봐요, 손해 봐요? 이득 보죠.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소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틀려요.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 높으면 높아지는 거고 낮으면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22번은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23번. 장외시장은 특정한 규칙 없이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금융상품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을 말하는 거고, 크게 간접 거래시장과 점도시장으로 구분된다. 틀리죠? 장외에서는 직접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직접 거래가 되고, 점도는 뭐였죠? 딜러하고 브로커를 끼고 거래하는 게 점도시장이었다. 그래서 23번은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24번. 채권은 대부분 어디서 거래된다? 장외시장 아닙니다.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장외. 그다음에 콜, CD, CP 등 이런 상품, 그다음에 파생금융 상품도 마찬가지 다 장외시장, 모두 다 장외시장.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파트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 금융의 2장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